예,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재 제6강 부석사 무량수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그 한옥의 가장 아름다운 멋은 추녀마루가 겹치는 사선에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 추녀마루가 보이는 사선에서 찍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지는 서쪽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 사진은 사진 가운데 정말 잘 찍은 사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이 파르테논 신전, 제가 파르테논 신전을 한 5번을 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 자체가 서양 그리스 건축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이제 이쪽에 베네치아와 터키가 전쟁을 하면서 그 베네치아 군이 포탄을 쏴버렸죠. 근데 터키가 설마 이런 신전에 포탄을 쏘겠냐 해서 이 안에다가 무기를 간뜩, 화학무기를 간뜩 갖다 놨죠. 그래서 그게 팍 폭발해가지고 다 깨부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파괴를 상징한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하는 세계유산 1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원 중이죠. 자, 이러한 파르테논 신전과 맞먹을 정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우리 그 장수왕릉이라 부르는 장군총입니다. 그래서 이건 돌로 만든 미학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무로 만든 건축물 가운데 대표적인 게 탑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탑의 미학의 으뜸인 황룡사, 구충목탑과 미륵사지, 중탑이 불에 사라져서 안타깝게 볼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건축미학의 으뜸인 목조 건축인 무량수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석사는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 그래서 이렇게 원주나 제천으로 해서 가면 요즘에는 이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원주까지 이 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주에 가면 바로 부석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주 지역에 대표적인 이제 이 부석사와 함께 또 하나가 소수서원이 있죠. 소수서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영주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연대수는 서로 비슷비슷해요. 현재 가장 이제 오래됐다고 흔히 이제 알려진 것은 이제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1308년경에 수리했다는 거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봉정사 극락전은 1368년에 중수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연도수가.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도 1376년 8년 뒤에 늦지만 이것도 중수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건축 기법이 각각 다르면서도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석사 조사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재건했다고 하니까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한 걸 재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강릉의 객사, 이것은 시대가 조금 늦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13세기에서 14세기에 만들어진 목조 건축물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겠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이른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우리 우주관에는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셔요. 현재 우리가 보는 우리 은하계, 그리고 이 우주가 지금 몇 번째 태어났냐면 8번째 우주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우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의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8번째 이 우주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드디어 출현한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우주는 아니지만 다른 우주에 수많은 불보처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아니 무슨 우주에 그런 부처님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주가 있냐 이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있다는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있느냐 없느냐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말고도 수많은 우주들. 왜?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것이 빅뱅을 다 해서 형태가 있는 존재와 빅뱅은 아니지만 형태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없는 존재를 공이라고 부르고 형태가 있는 존재를 색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보고 얼굴 보는 것은 세계고 뭐냐면 빛이 만드는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세계고 예를 들어서 제가 400년 전에 저의 존재 그것은 없지만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없다면 제가 있을 수가 없죠. 왜? 다 연을 따라서 오는 거니까. 그걸 12연기라고 그래요. 연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만남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라는 현재의 세계 존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 존재 이전에 그 네트워크를 우리는 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과 색. 그래서 부처님도 공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부처가 형상을 드러내려면 색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무 모습으로 나타나고 빛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소리의 목소리로 나타내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소음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불교도 이해하시게 됩니다. 아미타불은 존재가 없어요. 형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이 세계에 존재하려면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 아미타불이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반드시 누구를 보내느냐.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오른팔은 대세지보살이고 왼팔은 관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을 보내죠. 근데 관세음보살이 이 땅에 오려면 모습을 갖춰야 돼요. 왜? 모습이 없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동자수로 나타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뭐 34변, 54변, 51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된다면 불교의 세계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타불을 모시는 여러 전각 이름들이 경전의 이름이라든지 그분의 이름에 따라서 아미타불 이름을 따면 아미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신 세계, 그건 극락세계거든요. 그래서 극락전이라고 부르고 또 이분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 수로서는 셀 수가 없이 한량이 없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이분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른다면 지옥에서 구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량 없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시는 전각의 이름은 여러 성격에 따라서 아미타전, 극락보전, 무량수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이야기를 담은 경전 자체가 무량수경입니다.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경전이 3개가 있거든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무량수전이라도 부른다. 그래서 부석사는 이 가운데 무량수전을 따왔다. 이천의 설봉산의 영어라면 이 이천의 설봉산의 영어라면 그냥 영어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나서 왕이 될 꿈 해석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건축이기 때문에 먼저 건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초가 3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 칸수가 3칸입니다. 1칸, 2칸, 3칸. 그러니까 칸수가 되려면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1칸, 2칸, 3칸.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 한국인들은 저렇게 가난한 초가 3간을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땔감, 경제적 효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려면 방이 크면 안 됩니다. 땔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건 뭐냐. 부엌. 그래서 부엌을 안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 부엌에서 떼는 그 열기가 바로 2번째 방으로 들어가죠. 안방.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광입니다. 광.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음식이나 겨울에 필요한 그러니까 봄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고구마나 이런 것들, 감자 같은 걸 거기다가 주로 넣었죠. 그래서 부엌 요리 공간, 잠자는 공간, 그다음에 물건을 두는 공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열이 요 정도 적당하게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춥지도 않으니까 가장 바깥쪽은 광으로서 효용성이 있고 중간은 부엌의 열기를 버리지 않고 대류시켜서
안방으로서 가족들이 다 형편이 같이 자는 거죠. 가족이 10명이면 그 10명의 온도와 바닥의 온도로 난방이 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경제적 공간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초가삼간. 그래서 이게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또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은 기본적으로 흙과 돌과 나무가 만난 가장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이런 집과 마을이 있을 때는 자연과 물과 바람이 서로 어울려지는 공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풍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분들이 풍수하면 자꾸만 이제 무덤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돼서 그런 겁니다. 풍수는 무덤 풍수는 한 7개 풍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 풍수입니다. 그럼 뭐냐? 인간이 살 때 죽어서 묻히는 공간이 더 좋겠어요? 살 때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겠어요? 살 때 있는 공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이 세계를 만든 공간, 우주 공간이죠. 그걸 우주 풍수라고 합니다. 그 우주 풍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천문도, 별자리, 우주 공간이 있어. 그러면 우주 공간에 의해서 밑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 그것을 우리가 국토풍수라고 합니다. 국토풍수. 우리나라 국토풍수의 중심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조종이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국토풍수. 그러면 국토풍수에서 그 백두대간이 나오고 백두대간에서 정맥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도읍이 만들어져요.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인 도시, 도읍풍수. 그리고 도읍풍수 다음으로 좀 큰데 그걸 고을풍수라고 합니다. 평양에 이런 데가 고을풍수겠죠. 그 고을 다음으로 좀 작은 게 이제 마을, 요 단계, 고을 다음에 마을풍수. 그리고 마을풍수 다음으로 가택풍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 가택풍수. 7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음택풍수예요. 음택풍수. 내가 묻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하면 무덤을 생각하는데 무덤은 여러 풍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 내가 죽은 애 묻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손을 위해서 내가 묻혀주는 거죠.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풍수하면 내가 살아있는 공간은 7개, 죽은 공간은 1개. 그 때문에 살아생전의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풍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그 건축물의 특징은 현판이 있다는 거죠. 서양은 현판을 두지 않고 아예 그 안에다가 조각으로 이렇게 집에 이름을 짓는다면 우리는 현판이라는 것을, 그래서 현판을 두고 또 우리가 그 여러 연 있죠, 수련.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이거나 쓰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이 갖고 있는 예술 미학은 나무로 만든 이런 조각미와 이런 현판들과 여러 개가 만나서 예술적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각 집에 그 집의 특성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집어넣는 거죠. 치미를 놓는다든가 뭐 귀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단지를 놓는다든가 또는 부르단지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인해서 집에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집과 더불어서 주변에 이제 우물, 그다음에 장독, 그다음에 꽃밭, 후원 이런 것들이 또 하나로 어우러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조형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볼 때는 이런 여러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라든지 풍수라든지 예술적 상징 그리고 조형성까지 보는 것,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불교 건축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이 우리가 사는 공간이다. 이것을 천원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붕은 이렇게 둥글게. 그러면 우리가 지붕을 둥글게 하냐고. 유럽에서는 하늘이 있는 공간만 둥글게 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돌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둥근 돔을 만들기가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리스에서는 이 돔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산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은 이 건축학의 새로운 경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치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걸 무지개 홍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돌을 이렇게 껴 맞춰서 창틀 같은, 그래서 건축물을 크게 만드는 기술을, 그리고 이러한 돔의 형태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무덤을 만들 때 둥글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서 건축에다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바로 그 아치를 이용했죠.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둥글게.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지붕을 둥글게 해서 하늘을 뜻하고 우리가 사는 공간을 네모나게해서 인간이 사는 공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천원 지방설. 그다음에 이 추녀마루의 여러 잡장들도 다. 그다음에 이 집 자체 나무가 돌과 흙이 퍼져 있을 때는 그냥 여러 재료지만 이것이 모이면 집이라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그 집이 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신의 신체가 됩니다. 신체. 그러니까 우리 몸 신자가 아니라 신의 몸, 신체가 되면서 이 집 자체가 우리 집을 지켜주는 터줏대감이 사는 공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성주신을 모시죠. 이렇게 보통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바로 오른쪽에 기둥 위에다 이렇게 성주신 또는 이 우리 그 집에 한 해 농사 생산량을 지켜주는 상징으로 업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업이 있으면 굳이 이걸 안 해요. 구렁이가 살고 있으면. 업이라는 게 뭐냐면 직업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말의 순수한 업이라는 것은 내 삶을 말합니다. 내 업을 삼다 때 삶. 한자로 그게 이제 업어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쥐예요. 쥐가 모든 농작물이나 음식을 다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그 쥐를 잡아먹는 구렁이가 있으면 그 집에 업둥이가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이 작으면 쥐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업이 들어올 리가 없죠. 우리 같이 조그만 초가집 같은 데는 업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대궐집 같은 데는 몰라도.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또는 나무에다가 구렁이를 그려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서 올려놓죠. 그럼 쥐가 보고 깜짝 놀라서 오질 않죠. 그래서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집집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네. 그래서 그걸 당호라고 부르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추녀나 이런 데다가 다 이런 와당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귀면하고 같은 상징. 그래서 잡기가 못 오는 이 벽사의 기능을 갖는. 그리고 이 집이 우주 공간으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태극무늬를 이렇게 놓고 또 계절별로 명절마다 축을 붙이죠. 축. 이건 입춘축이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의 여러 상징성이 이렇게 우리 건축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건축에는 우리 이제 집이 갖고 있는 물론 초가집도 그냥 초가집만 덩그러니 있지만 대체적으로 초가집도 장독대도 있고 해서 하나의 조형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조형성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내재적 조형성이고 하나는 외재적 조형성이에요. 내재적은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조형성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하나하나의 기능들, 마루와 방, 부엌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건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내재적 조형성이라고 하고 장독대라든지 나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돌담이라든지 꽃담이라든지 이것들은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굴뚝 같은 것은 이것은 외재적 조형성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 건물과 여러 부속 건물들이 만나서 하나의 조형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국적 건축의 특성이라고 부르는 걸 외재적 조형성이라고 하고 한국적 건축의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특성 이것은 내재적 조형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 조형성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추녀마루나 잡상,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의 틀을 만들어서 지붕의 하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만든 공포, 그 다음에 단청, 그 다음에 기둥의 아름다움, 그리고 기둥이 하중으로 이렇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베을림이라고 하는 엔타시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에서는 바로 이 베을림 기둥 같은 것은 내재적 조형성에 있는 예술적 아름다움이라 본다면 바깥에 외재적으로 있는 것 중에는 그냥 다 터져 있어요. 들어오는 문도 없고 나가는 문도 없고 그냥 집 자체가 그냥 어떤 그 담 형태를 갖는 거죠. 집의 어떤 구조가 우리가 담을 높이 쌓고 그 담에다 철조망을 놓고 거기다 쇠코창이 꽂아놓고 거기다가 맹견 무서운 개 있으니까 너 들어오면 죽는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잃을 게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다른 공간과 어우러져서 배치를 많이 하죠. 이걸 자연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풍경의 미학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잣집 이렇게 보면 정원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막 석등이 있고요. 장명등이 있습니다. 그거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인데
거기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자기 집을 무덤으로 만들어. 거기다가 앞에다 막 측백나무 같은 거 심어요. 그 측백나무나 소나무는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에요. 원래.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나무는 집 앞에 두는 게 아닙니다. 조경상. 항상 건물의 뒤에다 두는 거예요. 왜? 소나무는 죽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쓰던 공간이에요. 이렇게.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막 동백나무, 측백나무를 갖다 전부 다 앞에다 막 다 조용해놓고 안에 막 석등, 장명등.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은 공동묘지입니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 뒤에 후원은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이에요. 뒤에 후원은. 앞에 전원은 우리가 전원 풍경할 때 밭전자를 쓰지 않고 앞전자를 쓸 때 전원 풍경할 때는 계절이 바로 풍경이에요. 봄이 되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죠. 그리고 꽃이 막 피고 나비가 나오고 벌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모내기하고 그죠? 막 가지가 펼쳐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리고 추수를 하고 겨울이 되면 논에 애들이 팽이 돌리고 연날리기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적으로 계속 보이죠. 그러면 어디서 보느냐? 내가 마루에서 보는 겁니다. 마루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가 오고 구름이 가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시간적으로 흘러가죠. 이게 바로 풍경의 미학이에요. 이것을 담을 두르고 담 앞에다 꽃밭을 두고 이건 죽은 공간이라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전통적 미학에서는. 그래서 전통적 미학에서는 뒤는 꽃밭을 두되 앞쪽에는 이렇게 터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놓는 공간이 바로 풍경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문이고 뭐고 다 열어놓는 개방의 문화입니다. 이게 한국의 외제적 예술성입니다. 우리 전통 건축에 물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문 잠궈야죠. 왜냐하면 또 집을 안 지키면 문짝도 뜯어가니까 이 자체가 문화재라고 뜯어가 버리니까 참 돈 앞에 예술이고 뭐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현판도 다 진짜였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한 현판도 다 이제 복제품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문화재는 구청이나 어디 박물관에 다 맡겨놨어요. 왜? 다 훔쳐가 버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우리 전통 한옥, 이제 한옥의 과학과 미학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은 겨울이 있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빛이 안쪽까지 들어와야 되고 여름에는 빛이 마루 앞쪽까지 와야 돼요. 하지에.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서 하지에는 바로 이 집의 단 아래쪽에 빛이 들어오게 하죠. 마당에. 그리고 춘분과 추분은 마루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지 때는 저 방 뒤쪽까지. 그래서 빛이 거기까지 들어오면서 이 채광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옥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각 마을에 가다 보면 한옥이 위치한 위치와 높이가 있습니다. 터의 높이. 그래서 높이를 맞춰서 어떻게 하냐? 깃발을 세워요. 깃발. 그래서 깃발을 앞에도 세우고 가운데 두고 이렇게 몇 개를 세워가지고 그 깃발에 그 빛을 계산해요. 빛을. 계산해서 금을 거서 거기에다가 여름에 높이가 이 정도 했을 때는 빛이 여기까지 온다. 이렇게 해서 그 높이를 조절하고 추녀의 너비라든지 이걸 다 조절합니다. 그리고도 도저히 불가능하면 채광창을 두어서 이걸 조절하게 됩니다. 궁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채광창을 두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빛을 조절하는 우리 한옥의 과학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난방 자체를 돌을 연기와 그 열기를 돌게 해서 그 열기로 인해서 돌이 달궈져서 그걸로 난방을 하는 우리는 온돌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방이나 이런 거 할 때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고 찬 공기 아래로 가는 걸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에 마루, 그 마루 있죠? 마루를 약간 이렇게 균형을 약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쪽을 높게 아래쪽을 낮게. 그래서 열이라는 게 아래쪽에서 높은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방바닥에 열이 쫙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이 폭이 좁고 이쪽은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폭이 좁으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빠르게 안쪽으로 오죠. 그래서 안쪽에 오면 좀 넓게 퍼지죠. 넓게 퍼지니까 여기는 빠르게 돌고 여기는 열기는 천천히 퍼져요. 근데 그게 아주 미세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이게 하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가 이쪽이 10번 돌았다면 이쪽은 100번 오는 거 같은 공간.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이쪽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훨씬. 그러니까 이쪽은 빨리 돌고 이쪽은 천천히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방에 마당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 불을 떼면 이 바닥에 열기가 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저중고라고 하는 건데 바닥에 가운데를 높게 합니다. 또 그래서 열이 가운데로 모이게 그래서 열이 이렇게 퍼지도록 이런 기법들을 쓰는데요. 이것은 서양이나 동아시아의 모든 건축에 다 통용되는 겁니다. 저중고라고 그래 그걸 저중고. 바닥의 가운데를 높인다. 이렇게 그러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작은 방은 그게 없지만 큰 방 있죠. 막 대웅전 같은데 거기는 딱 가는 순간 이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그럼 바닥이 꺼지듯이 보여요. 착시가. 근데 바닥을 약간 높게 위를 높게 하면 어떻게 보이느냐? 바닥이 평평하게 보입니다. 이걸 착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저중고입니다. 바닥저 가운데중 높을고 바닥의 가운데를 약간 높게 한다. 이것도 다 또 하나는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류, 구들의 대류 현상. 그래서 큰 방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만 작은 방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들을 놓을 때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방에 열기가 한쪽만 모이지 않고 골고루 퍼져. 왜냐하면 한쪽만 모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를 놨는데 구두를 잘못 놨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랫목이 새까맣게 장판이 탄 게 있는 집은 구두를 잘못 놓은 거예요. 원래는 아래쪽이 열이 10이라면 주변은 9, 8, 7, 6 이렇게 해서 열이 쭉 넓게 퍼지게 만드는 그런 구들장들이 최고인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보면 앞쪽에 문은 넓고 뒤쪽에 창문은 작죠. 우리는 남동풍과 북서풍이 이렇게 부릅니다. 동남풍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중국은 방위 감각을 동과 서로 구분해요. 이렇게 서북풍, 뭐 동남풍. 근데 우리는 남북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북서풍, 남동풍. 그러니까 남동풍이 남쪽에서 불 때는 시원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왜? 앞쪽이 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배산임수라고 그래요. 배산임수. 그러니까 앞쪽에 그 강 쪽에서 온 그 물기를 먹은 바람은 많이 올수록 좋죠. 그러니까 문을 크게 합니다. 근데 뒤쪽에 작게 하면 그 바람의 그 대기의 대류 현상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빠르게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공기가 빠르게 계속 우리가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빨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루에 있으면 시원해요. 차가운 바람이 와서 싹 지나가니까. 근데 겨울에는 북서풍이기 때문에 너무 차가워요. 근데 그것을 산이 막아주는 거예요. 산이 막아주고 또 하나는 문을 열어놓더라도 우리는 이제 겨울에도 문을 열어야 돼요. 공기를 순환시켜요. 그러면 여기는 문이 작고 이쪽은 좁으니까 공기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가는 힘보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뒤쪽에 차가운 바람이 많이 못 들어와요. 많이. 이것도 바로 북풍 차단벽인 겁니다. 앞쪽에서는 자연 통풍 선풍기고 뒤쪽에는 북풍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뒤에다가 대나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심습니다. 많이 심어서 북쪽에서 오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들을 그 나무가 일반 차단을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담을 쌓더라도 북쪽 담은 높게 그리고 앞쪽 담은 낮게 내 눈의 시각을 높이 만드니까 내 눈의 시선에서 아래쪽으로 담을 쌓고 위쪽은 내 머리 위를 넘게 담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이 이렇게 되겠죠. 위에 높게 해가지고 아래쪽이 이렇게 남쪽이 이런 식으로 옛날에 집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축 미학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요 집에 이렇게 올라간 거 이걸 반전이라고 하죠. 춘의 반전. 이걸 왜냐면 하중을 가운데로 놓게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붕을 이렇게 평평하면 하중이 옆으로 가면서 기둥이 벌어지면서 기둥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기둥을 안쪽으로 조이게 만드는 힘, 하중이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여름에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 동쪽에는 마루를 그리고 서쪽은 온돌방으로 사랑방을 만들 때도 그래서 우리가 궁궐에 가면 종묘나 이런 데 갈 때 동쪽은 아래쪽이 트고 서쪽은 아래쪽이 안 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마루, 이쪽은 온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의 온도 조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미학적으로도 아름답죠. 동쪽에 마루, 서쪽에 온돌. 그리고 동쪽은 이렇게 다리가 있는 2층 누각 형태를 짓는다면 아래쪽은 그냥 건축물로, 서쪽은 그냥 건축물로 이것도 비교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전통 우리 이제 무량수전은
불교의 종교 건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건축 미학은 이렇게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이 나무 자체가 건축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선앙당과 같은 이제 시설물들이 들어가겠죠. 조그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종교 건축을 딱 보면 선앙당을 딱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왜 고조선 시대에는 그 많은 소도가 없냐고. 이게 바로 소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신성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기다 줄을 이렇게 긋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전의 사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죄를 짓고 이 소도에 오면 누구도 건들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신전의 사제들이 내쫓지 않는 한 여기에는 도적놈도 보호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피난소라고도 불렀죠. 바로 이것이 전통 종교, 우리의 전통 종교의 건축 미학이라면, 이제 두 번째로는 불교가 들어옵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경전에 의한 배치가 만들어져 이것을 가람 배치라고 합니다. 가람 배치. 가람 배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탑과 불상이지만 탑과 불상 이외에도 여러 보살님이나 부처들의 전각들이 만들어져요. 아미타전, 관음전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가람 배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학과 불교가 만난 거죠. 이러한 그 가람 배치를 가장 그래도 잘 보여주는 게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자, 그리고 이제 유교가 들어오죠. 중국식 유교가. 그래서 그 유교가 들어오면서 뭐 전묘, 후학, 전학, 후묘. 그러니까 전묘는 사당, 뒤에는 학습 공간.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서원의 규모가 만들어지고 저 입구에 양쪽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데는 이 서원 밑에 서당을 만들어서 서당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서원으로 이렇게 등급이 학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사원을 건설하는데 대표적인 이런 유교 서원의 건축 미학을 보여주는 게 바로 퇴계 이황을 모신 도산서원이죠. 도산서원은 입구에 서당이 있고 그리고 서원의 구조를 잘 갖춘 규모입니다. 그래서 영주나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이 세 개만 봐도 우리나라 서원의 모든 걸 거의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원의 가장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이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갔을 때 영주하고 안동은 가까우니까 1박 2일로 가서 예전에는 이제 병산서원에 잠도 잘 수 있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템플스테이처럼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래서 병산서원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강변에 가서 모래벌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병산서원에서 마루에서 그 보름달을 보는 것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꼭 놓치지 마시라고.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당연히 기독교도 우리 전통 건축과 만나겠죠. 그래서 뭐 강화 성당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여기 어디 우리 전통 건축에서 만든 성당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습합을 하기 위해서 전통을 하다가 이제 국권을 빼앗기고 이제 미국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이제 일본이 이른바 영일동맹, 미일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짬짬이 하다 보니까 미국식 교회는 탄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짓죠. 그러면서 그때 전통성을 버리고 서양식 건축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통적 건축이 갖고 있는 미학도 있지만 우리 근대에 이제 우리 미학과 다른 서양식 근대 미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익숙해지잖아요. 처음에 아파트가 얼마나 익숙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익숙하듯이 이제 서양 건축도 또 우리나라 미학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국적 교회에 맞는 형태의 건물들이 많아지죠.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막 30만, 50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교회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보면 뭐 50명, 100명만 들어가도 그 예배 보기가 힘든 공간들인데 저도 서양 가면 오래된 그 성당들 가면 정말 작아요. 한 30명 들어가면 근데 역사가 1000년대 막 순교자들이 막 5명, 10명씩 나오고 국가가 개입되면 노트담 성당 커져요. 그러나 국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정말 아름다운 성당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초기 성당들은 다 작고 아름다웠는데 나중에 대형화돼서 문제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기독교와 서양 건축의 만남도 아주 의미 있는 우리 종교 건축의 또 다른 건축 미학을 보여준다. 이렇게 살피고 이제 무량수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량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아미타불이 계신 서천 극락세계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밑에부터 대웅전을 가면서 서천 극락세계는 대웅전의 축선에서 없어요. 축선에서 더 비껴놨습니다. 왜? 여기는 서천 극락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석사의 축선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석사 그 무량수전으로 들어가려면 부석사 무량수전을 안 보여줘요. 바로 어떻게 되냐? 이 안양로라고 하는 이 전각 밑에 기둥을 두고 이 기둥 밑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석등을 딱 보이는 순간 드디어 부석사가 보입니다. 아, 진리의 등불인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딱 하면 그때 이제 부석사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폐쇄시각이라 해요. 모든 걸 안 보여주는 거죠. 안 보여줘. 그리고 나서 이곳이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리의 등불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다가 꺾여서 이제 우리가 부석사 무량수전 서천 극락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부석사의 모든 면은 지금 푸른색이 있는 게 부석사의 축입니다. 축인데 지금 그 무량수전이 있는 곳은 약 30도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절선축이라고 그래요. 선을 깎았어. 선을 잘랐어. 깎아서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숨기는 미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금방 느끼죠? 그래서 현재 지붕이 있는 이 선이 바로 축선입니다. 축선. 본선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꺾인 겁니다. 아, 이렇게 꺾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본선이고 이렇게 꺾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도적으로. 근데 또 여기가 산의 지세가 형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 뒤에 이 부석사 뒤에는 산이 이렇게 높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안에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 그런데 이제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여기 안양로로 딱 가는 순간 여기가 바로 능선이 낮게 깔려요. 낮게 깔려서 부석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부석사가 우회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능선의 선 위에. 그러니까 부석사가 우람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세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딱 보면 부석사의 그 용마루가 이 능선의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포근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시라고 하는데 들어갈 때는 되게 이렇게 높게 보이다가 안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이것은 이제 극락세계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극락세에 들어갈 때는 극락세계가 아주 커하게 보이고 들어가면 아늑하게 만드는 이런 기법들입니다. 이런 기법들이 가문사지 3층 석탑 이렇게 돼 있죠. 석탑이 보이는 이 단계로 오를 때는 바로 이 석탑이 그 산마루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면 산마루 밑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부석사 여기 입구부터 천왕부부터 쭉 가면 범종로까지는 그냥 일직선상으로 있죠. 일직선상으로 있다가 여기 이제 건물의 모든 축은, 근데 이제 이 부석사는 극락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극락서전은 이 무량수전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꺾여야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선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범종로에서는 무량수전이 안 보이겠죠. 다 가려져 있어서 그리고 꺾여서 안양로, 여기 안양로라 보이는 석등이 있는 안양로로 딱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부석사 무량수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선에서 꺾인 것을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석사 이제 무량수전의 또 하나의 이제 미학적 아름다움은 바로 이제 베을림이라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엔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엔타시스를 뒀냐면 이 대리석은 이 석심, 돌의 중심, 석심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높은 기둥을 쌓게 되면 이 하중에 의해서 석심이 깨져요. 석심이 깨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통기둥, 통주라고 하는데 통기둥을 쓸 때는 베을림을 해. 통기둥을 쓸 때는 베을림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장기판처럼 깎아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판의 그 원을 좀 더 크게 작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장기판 자체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크기 지름을 이렇게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통기둥화 하면 아름다운데 그런 석주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큰 국가적인 신전은 이런 통기둥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신전들은 대부분 장기판에 판처럼 이렇게 판을 쌓습니다. 이렇게 토막 이렇게 둥근 원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이유가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그러한. 근데 이제 우리 나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건축물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주를 씁니다. 통나무를 통주를 쓰는데 우리 통주도 오랫동안 막 500년 되면 정말 이게 깨지지 않거든요. 백두산의 적송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그 200년, 300년 되는 것은 심주가 약해요. 심주. 그러니까 기둥의 가운데 주심이라고도 하고 주심포 할 때 그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약하기 때문에 이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중을 견디는 방법 우리는 두 가지를 쓴 거예요.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공포를 둔 겁니다. 위에 공포. 이렇게 공포를 둬서 하중을 이 공포가 대신 받게 하고 또 하나는 배을림을 둔 겁니다. 배을림. 이렇게 배을림을 두어서 그 하중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석사 무량수전의 건축적 미학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또 하나는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 이제 고려시대 때 여러 건축물 가운데 대부분 이제 팔자 이렇게 옆에 그 각이 없는 우진각이 없는 팔자 그냥 배열림이 없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벽을 쌓나면 이것은 우진각을 뒀죠. 우진각을 두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 우진각이 없는 건물들은 웅장하고 단순하면서도 기품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아미타불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늑한 것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위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면 모든 너희들을 구하겠다 해서 손모양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무외인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여원인 뭐냐면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미타불은 그 공덕이 한량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뭐냐면 아늑하게 이렇게 어머니의 품속처럼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이질 않지만 기둥이 전부 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사각이라고 해요. 내사각. 그래서 내사각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디가 나오냐? 바로 하늘 끝이 만나게 됐어요. 우리 지금 보는 요거 지금 파르테논 신전의 모든 기둥도 다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높이를 딱 보면 그 높이의 끝이 바로 올림푸스 산 높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올림푸스 산과 똑같은 건 아니고 고대인들은 1960m 하면 그냥 올림푸스 산 그냥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냥 뭐 3,600m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 3,600m 공간에서 만나겠죠. 모동기간이 안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바로 수미산의 꼭대기, 부처님의 공간이란.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다 이렇게 집니다. 내사각을. 일반적 집들은 다 그냥 다 이렇게 직각이지만 종교적 건축물들을 약간 안으로 줄인 이유가 그런 하중을 막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최고의 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석사 무량수전도 배을림 기둥과 함께 내사각을 뒀다. 건축이 안으로 기울어졌다. 내 안쪽으로 기울사자 각도 안쪽으로 약간씩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것이 이렇게 모여서 어느 한 공간에 만나게 됐다. 그 공간은 어딘지는 몰라요. 어디 공간에 만나면 그 공간이 바로 아미타불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곳이 아미타불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량수전이라는 현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땅 안에 들어가면 지붕 위에 그 안에 천정에 수많은 새들이 있을 겁니다. 새들이 날아다닐 거예요. 그걸 극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거기에 극락조가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극락조가 매달려 있는 건물들은 아미타불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락수전. 그래서 이곳이 아미타불이 있다는 것은 무량수전이라는 이름과 그 안에 극락조가 있음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미학을 다 마치게 됩니다.